곽정과 황용이 악양루로 돌아오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동정호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을 감상했다. 붉은 햇빛이 수면을 온통 물들이는 광경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두 사람이 분위기에 취해 술잔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누각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거기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누각 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황용과 곽정은 그 사람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올라온 사람은 바로 철장 수상표 구천인이었다. 곽정은 구천인이 살수를 쓸까봐 벌떡 일어나 황용을 가로막고 섰다. 그러나 뜻밖에도 구천인은 한번 웃어 보이더니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몸을 돌려 내려갔다. 그 웃음은 교활해 보이면서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황용이 곽정에게 속삭였다. 왜 우리를 피할까요? 뭔가 수상한데 내가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요. 말을 마친 황용은 곽정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가 버렸다. 곽정은 조심하라며 허둥지둥 은자를 꺼내 계산대에 두고 뛰어나왔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구천인과 황용이 보이지 않았다. 곽정은 황용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워 목청껏 황용을 불렀다. 황용은 곽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구천인의 뒤를 밟았다. 구천인은 곽정의 외침을 듣고 이미 황용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어떤 저택 모퉁이를 돌자마자 몸을 숨겼다. 황용 역시 북쪽 벽 모퉁이에 멈춰서서 구천인이 움직이면 뒤쫓으려 기다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숨을 죽이고 상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참 동안 기다려도 기척이 없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내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눈이 딱 마주치자 서로 놀라 얼굴빛이 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몸을 날렸다. 황용은 두려움을 감추고 가볍게 웃어 보였다. 구 선배님, 세상이 참 좁네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요. 그러자 구천인도 미소를 지었다. 저번에 태호에서 헤어지고 여기서 또 만나는군. 그래, 그동안 별고는 없었는가. 구천인의 말에 황용은 고개를 갸웃했다. 분명히 어제 만났는데 이게 무슨 소릴까? 잠시 당황한 황용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오빠, 뒤를 공격해요. 그 말에 구천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사이 황용은 타구봉을 뽑아들고 상대를 얼매는 기술을 써 아래쪽으로 휘둘렀다. 순간 속은 것을 눈치챈 구천인은 아래쪽에서 바람이 이는 것을 느끼며 급히 몸을 솟구쳐 일단 공격을 피했다. 그러나 타구봉법의 얽매는 기술은 장강의 물결처럼 공격이 끊이지 않고 밀려오는 형태였다. 상대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한 차례 공격이 빗나가면 곧바로 다음 공격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공격은 단조롭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바뀌었다. 구천인이 공격을 피할수록 다음 공격이 빨라지니 땅바닥에는 타구봉이 만들어내는 푸른 반원이 어지럽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16번의 공격을 잇따라 받은 구천인은 몸놀림이 둔해지며 타구봉의 왼쪽 발목을 얻어맞고 오른쪽 복숭아뼈까지 걸리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잠깐 기다려라. 내 할 말이 있다. 그러나 황용은 피식 웃기만 할 뿐 타구봉을 거두지 않고 구천인이 미쳐 일어나 자세를 잡기도 전에 또 한 차례 타구봉을 휘둘렀다. 구천인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황용이 그렇게 대여섯 차례 타구봉을 휘두를 때마다 쓰러지기를 거듭하던 구천인은 또 일어나면 결국 쓰러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땅에 납작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황용이 타구봉을 거두고 웃으며 물었다. 죽은 척 하시는 건가요? 황용의 빈정거림에 화가 났는지 구천인이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허리띠를 끊어버리더니 바지춤을 내렸다. 깜짝 놀란 황용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황용은 어이가 없어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 강호의 이름난 철장방주가 저런 저급한 수법을 쓸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구천인은 뻔뻔하게도 계속 쫓아오면 바지를 내려버리겠다고 황용을 협박했다. 그 말에 황용은 기가 막히면서도 우스웠다. 하지만 아무리 꾀가 많은 황용이라도 이때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곽정이 집 모퉁이를 돌아오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 앞에 섰다. 황용은 곽정을 보자 어서 구천인을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곽정은 지난밤 구천인의 철장을 보고 난 뒤라 신중하게 방어 자세만 취했다.
어제 곽정이 확인한 구천인의 무공은 주백통, 황약사, 구양봉에게도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 어제는 구천인이 적지나 다름없는 개방 무리들 한가운데 있었기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일 뿐 구천인이 제대로 싸우면 곽정이 감당하기는 벅찰 것이 확실했다. 곽정은 기를 단전에 모으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며 단단히 방어에 집중했다. 그때 구천인이 두 손으로 허리춤을 붙잡고 입을 열었다. 이복의 젊은이들, 내 말을 좀 들어보게나. 내가 요 며칠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난 것 같아. 그러니 난 이만 가봐야겠어. 그 말에 황용이 어서 공격하라고 곽정을 재촉했지만 곽정은 한 팔로 황용을 뒤로 물리며 구천인에게 길을 터줬다. 구천인이 앞으로 걸어가며 황용의 눈치를 보니 아무래도 그냥 보내줄 것 같지는 않았다. 젊은이들 마음은 내 잘 알지. 내가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물러날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하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배탈이 나서야 원. 우리 이렇게 하세. 7일 내에 철장산 아래로 오게나. 그럼 내가 오늘 못 보여준 것을 보여주지. 어떤가? 용기가 있거든 철장산으로 오게나. 철장산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황용은 문득 수묵화가 떠올랐다. 좋아요. 그때는 헛수작 부리지 말고 진짜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 철장산은 어디 있죠? 어떻게 가면 돼요? 그 말에 구천인이 웃으며 답했다. 여기서 서쪽으로 상덕, 진주를 지나 소원강을 타고 올라오면 노개와 진개의 5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 듯한 산이 있는데 거기가 철장산이야. 황용은 산새가 5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 모양이라는 말을 듣고 반색을 했다. 좋아요. 약속대로 7일 내에 그리로 가겠어요. 그러자 구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앓는 소리와 함께 허리춤을 움켜쥔 채 서쪽으로 멀어졌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곽정이 황용에게 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야. 구천인 선배님은 우리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무공이 대단한데 왜 늘 저렇게 남들을 속이고 다니는 걸까? 그 말에 황용은 손가락을 지그시 깨물고 말이 없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저도 정말 모를 일이에요. 아까 타구봉법으로 몇 차례나 쓰러뜨릴 때는 정말 무공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떻게 쇠지팡이를 구부러뜨린 것일까요? 대체 무슨 속임수를 쓴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곽정이 고개를 저었다. 노장로의 손가락뼈를 부러뜨린 것이라든지 내 장력을 받아낸 힘은 정말 그의 무공이었어. 속임수였을 리가 없어. 그 말을 듣자 황용은 쪼그리고 앉아 머리에 비녀를 뽑아들고 땅바닥에 뭔가를 그리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늙은이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네요. 철장산에 가보면 뭔가 알 수 있겠죠. 그러자 곽정이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철장산에 가서 못하려고. 여기 중요한 일은 대충 끝났으니까 이제 사부님을 찾으러 가야지. 구천이는 어차피 헛수작이나 부리는 사람인데 정말 철장산에 갈 필요는 없잖아. 그러자 황용이 곽정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가 주신 그림이 비에 젖었을 때 무슨 글자가 나타났었죠? 그 말에 곽정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글자가 완전치 않아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잖아. 곽정과 황용이 바보 소녀의 주막에서 악양루로 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황약사에게서 받은 그림이 비에 젖었었는데 그때 물에 젖은 그림에 숨겨진 글자가 일부 드러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글자가 완전치 않아서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었다. 황용이 비녀로 바닥에 4줄의 글을 써놓았다. 첫 줄에서 빠진 것은 틀림없이 무자였을 거예요. 합쳐보면 무목유서 넉자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은 무슨 내용인지 영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늙은이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거기서 빠진 글자는 산자나 봉자였을 거예요. 그 말에 곽정이 손뼉을 치며 무목유서 제철장산이라고 외쳤다. 황용이 말을 이었다. 아까 철장산이 5손가락처럼 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3번째 구절은 중지봉화일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째 구절은 알 수가 없네요. 황용은 나직한 신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모로 꺾었다. 아무래도 모르겠으니 일단 우리 철장산으로 가죠. 그렇게 곽정과 황용은 홍마를 타고 수리와 함께 서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상덕, 도원을 거쳐 원강을 타고 내려가 어느덧 노계에 닿았다. 길을 물어물어 두 사람은 저녁 무렵 철장산 입구에 도착했다.
산길이 험하고 길가의 풀이 허리보다 높이 자라 있어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5봉우리가 우뚝 솟은 모양이 과연 손가락 5개가 공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하나가 특히 높이 솟아 있었다. 이 산봉우리는 그림에 그려져 있던 것과 정말 똑같구나. 곽정이 기쁜 듯 외치자 황용도 웃음을 지었다. 건물을 추는 장군만 빠져 있네요. 두 사람은 홍마와 수리를 산 아래에 남겨두고 주봉 뒤로 돌아가 보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둘은 경공수를 써서 산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다. 곽정과 황용은 일단 걸음을 멈추고 상봉으로 갈지 송림으로 들어가 살펴볼지 의논했다.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던 중 숲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둘은 서로 손짓을 하고 발걸음을 조용히 떼면서 불빛을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갑자기 길 옆 소나무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두 사람의 길을 막고 섰다. 황용은 이들과 싸우다 소란이 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얼른 품속에서 구천인의 철장을 꺼내들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보여주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철장을 보고는 놀라는 표정이 되더니 공손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는 길 옆으로 물러났다. 그 순간 황용은 정광석화 같은 솜씨로 타구봉을 뽑아 그들을 후려쳐 기절시켰다. 그러곤 발로 걷어차 풀숲에 쳐넣고는 불빛을 따라갔다. 불빛 근처까지 가자 5칸쯤 되는 돌집이 보였다. 불빛은 동쪽과 서쪽 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곽정과 황용은 먼저 서쪽 칸으로 가서 안을 살폈다. 실내에 불을 지핀 큰 화로가 있고 솥에 뭔가를 끓이는 듯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솥 양쪽으로는 검은 옷을 입은 동자 2명이 보였는데 한 명은 힘껏 풀무지를 해대고 또 다른 한 명은 철삽으로 솥 안을 뒤적이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솥 안에 있는 것은 철모래인 듯했다. 그리고 솥 앞에는 한 노인이 눈을 감고 정저한 채 솥에서 뿜어나오는 열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황갈색 적삼을 걸친 그 노인네는 다름 아닌 구천인이었다. 구천인이 한동안 호흡을 가다듬자 머리 위로 김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손바닥을 높이 들어올리니 10손가락에서도 김이 피어났다. 천천히 눈을 뜬 구천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뜨거운 솥 안으로 힘껏 꽂아 넣었다. 그러자 이미 땀투성이었던 동자가 더욱 힘을 다해 풀무지를 해댔다. 구천이는 뜨거운 열을 견디며 철모래 속에 손을 넣고 수련하는 중이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손을 뽑더니 그대로 공중에 걸린 포대에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엄청난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대는 미세한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걸 지켜보던 곽정은 구천인의 놀라운 무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황용은 구천인이 이번에도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 눈을 속이는 것이라 단정했다. 구천인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좀 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기만 했다. 곽정과 황용은 그곳에서 물러나 이번에는 동쪽 칸으로 가보았다. 불빛이 나오는 방의 창을 들여다본 두 사람은 이번에도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있었는데 바로 양강과 모겸자였다. 방 안에서는 양강이 어서 결혼하자며 모겸자를 구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지켜보던 황용은 모겸자가 양강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방으로 뛰어들려고 폼을 잡았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호통이 들려왔다. 누가 내 산에 마음대로 들어왔느냐?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달빛 아래 구천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황용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동안 구천인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뻐기며 거드름을 피우면서도 교활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인물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구천인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황용이 얼른 얼굴빛을 고치고 미소를 지었다. 구 선배님 말씀대로 7일 내에 왔으니 약속을 어기지 않았죠? 그러자 구천인이 버럭 화를 내며 호통쳤다. 7일의 약속이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말과 함께 구천인은 양손에 길을 모아 황용에게 쌍장을 날렸다. 구천인은 곽정과 황용이 함께 덤비면 귀찮아질 것이라 생각해 발이 빠른 황용부터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황용은 히히거리며 피하지도 않았다. 황용 생각에는 자신은 연희갑을 입고 있으니 사기꾼에 불과한 구천인 손바닥에 구멍이나 뚫리겠거니 하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곽정이 어서 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구천인의 철장이 황용의 가슴에 적중하는 순간 황용은 그대로 뒤로 튕겨나가 쓰러지고 말았다. 황용은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구천인도 황용의 연희갑에 손바닥이 닿아 상당한 부상을 입고 두 손에서 피를 흘렸다. 그때 분노한 곽정의 항룡시 팔짱이 구천인을 덮쳐왔다. 이에 구천인은 철장 신공으로 맞섰다. 두 사람의 강력한 장법이 서로 엇갈리며 펑 하는 폭발음을 냈다. 그러자 둘 다 두어 걸음 물러서게 되었는데 구천인은 굳게 땅을 딛고 서 있는 반면 곽정은 몸이 심하게 기우뚱거렸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우열이 어느 정도 판가름 난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손바닥에 부상을 당한 구천인의 상태를 감안하면 확실히 곽정은 구천인보다 아래였다. 또한 곽정은 황용이 염려되어 대결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곽정이 급히 황용 쪽으로 몸을 날려 황용을 안으려는데 뒤에서 파공음이 들려왔다. 곽정은 왼손으로 황용을 안은 채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신령파미로 맞섰다. 그 충돌 여파로 곽정의 몸이 뒤로 밀려나자 곽정은 그 힘을 역이용해 얼른 황용을 안고 산봉우리 꼭대기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좀 전의 충돌로 손바닥에 통증을 느낀 구천인이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는 바람에 즉각 곽정의 뒤를 쫓지는 못했다. 구천인은 혹시나 연희갑 가시에 독이라도 발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얼른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다행히도 여전히 피는 흐르고 있었지만 피 색깔이 선홍색이라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러는 사이 충돌음을 듣고 철장방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산꼭대기로 도망가던 곽정이 문득 뒤쪽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 뒤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떼지어 쫓아오고 있었다. 곽정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자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다급한 중에도 황용의 숨을 살펴보니 호흡이 느껴지지 않았다. 곽정이 목이 터져라 황용을 불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 구천인과 그 무리 중에서도 고수축에 드는 10여 명이 바짝 추격해왔다. 곽정 혼자라면 어떻게든 산 아래로 뚫고 가겠지만 부상으로 의식도 없는 황용을 데리고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곽정은 사막 절벽에서 산을 타는 경공을 익힌 몸이라 산길을 타지 않고 절벽을 곧장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추격자들과의 거리를 벌려놓을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꼭대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꼭대기는 그다지 넓지 않을 것이므로 사방을 적이 포위할 것은 자명했다. 그러나 일단은 쉴 만한 곳을 찾아 황용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렇게 꼭대기에 도착한 곽정이 사방을 둘러보니 왼쪽으로 20여 장 위의 동굴이 보였다. 입구를 옥석으로 다듬어 놓은 것을 보니 철장방이 사용하는 동굴 같았다. 그러나 지금 곽정은 동굴 안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필 여유조차 없었다. 곽정은 곧장 동굴로 뛰어들어가 황용을 바닥에 가만히 눕혔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등 뒤에 영태열을 찍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는 사이 철장방 무리가 산허리에 속속 몰려들어 함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곽정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황용이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곽정은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아,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잠시 쉬고 있어. 곽정은 황용을 안심시켜놓고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동굴 밖으로 나가기 전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곽정은 자기가 죽더라도 적들을 동굴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그런데 동굴 밖으로 나온 곽정은 아래쪽을 내려다보고는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허리에 횃불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것이 마치 벽을 친 것처럼 보였다. 동굴에서는 수리가 떨어져 있었으나 희미하게나마 사람을 분간할 수는 있었다. 적삼을 걸치고 가장 앞장선 사람은 바로 구천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두 발이 땅에 박힌 듯 함성만 질러댈 뿐 아무도 산꼭대기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곽정은 무슨 생각에서 저들이 저러는지는 몰라도 당장 위험이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동굴로 돌아왔다. 동굴로 돌아온 곽정이 황용을 살피는데 갑자기 동굴 안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렸다.
곽정은 화들짝 놀라 얼른 황용 앞을 가로막으며 손바닥에 기를 모아 공격 자세를 취했다. 동굴 속은 칠흑처럼 어두워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괴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곽정은 겁이 나기는 했지만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거기 누구냐? 어서 나와라. 그 소리가 동굴 안에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메아리가 사라지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갑자기 기침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구천인의 목소리 같았다. 놀란 곽정이 품속을 뒤져 부싯돌을 치자 동굴 안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적삼을 걸치고 손에는 부들로 만든 부채를 든 백발노인, 바로 구천인이었다. 곽정은 적잖이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허리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던 구천인이 어떻게 눈 깜짝할 새에 동굴 안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곽정은 등허리가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구천인이 껄껄대고 웃었다. 두 젊은이가 겁도 없이 정말 날 찾아서 여기로 왔구나. 용기가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웃어대던 구천인이 한순간 표정을 싹 바꾸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여기는 철장방의 금지 구역이다.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나갈 수가 없지. 그런데 너희들은 살기가 싫은 것이냐? 그 말에 황용이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금지 구역이라면 당신은 왜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물음에 구천이는 잠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다시 표정을 수습하고 말했다. 나야 일이 있어 온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과 한가하게 이야기나 주고받을 시간이 없구나. 그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한껏 긴장하고 있던 곽정은 구천인이 빠른 걸음으로 자기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순간 그가 황용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다. 곽정은 즉시 일장을 뻗어 구천인의 어깨를 강타했다. 곽정은 자기가 어깨를 공격하면 분명 구천인은 팔을 들어 공격을 막을 테니 그때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공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천인의 어깨를 강타하는 첫 번째 공격에는 별로 큰 힘을 싣지 않았다. 곽정의 공격에 구천인은 예상대로 팔을 들어 방어를 했고 곽정은 즉시 다음 공격을 하려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공격을 막은 구천인의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그만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다음 공격을 준비하던 곽정은 잠시 당황하여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린 곽정은 얼른 몸을 날려 구천인의 오른 팔목을 비틀어 뒤로 꺾었다. 구천인은 힘껏 뿌리치려 했지만 곽정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구천인의 무공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이제 곽정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손을 놓고 한 손으로 그를 끌어당긴 다음 그의 몸이 흔들리는 사이 가슴에 음도열을 찍었다. 그러자 구천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는 몸이 되고 말았다. 젊은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그러는 동안에도 산허리에 모인 무리가 질러대는 함성은 더욱 크게 들렸다. 나머지 4개 봉우리에 흩어져 있던 철장방 무리도 속속 모여드는 것 같았다. 우리를 얌전히 산 아래로 데려다 주시오. 곽정의 말에 구천이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자네들을 데려다 주겠나? 그러자 곽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에게 길을 터주라 명령하면 될 것 아니오? 산을 내려가면 나도 혈도를 풀어주리다. 그 말에 구천인이 울상이 되어 투덜거리듯 말했다. 젊은이, 나를 닥달한다고 될 일이 아닐세. 못 믿겠으면 동굴 입구에 가서 살펴보면 될 거 아닌가. 그 말에 곽정이 동굴 입구로 가 아래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다. 산허리에 모인 철장방 무리 제일 앞에 구천인이 부들부채를 흔들며 동굴을 향해 욕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곽정이 놀란 얼굴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천인을 내려다보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사실 구천인은 쌍둥이였다. 한 명은 철장방의 방주로 무공의 고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사기꾼이었다. 지금 동굴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구천장으로 구천인의 쌍둥이 형이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김새와 성격이 똑같아서 분간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13살이 되던 어느 날 쌍둥이 형제는 운명이 갈리는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철장방의 방주는 적들과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가까스로 도망치다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게 됐다. 우연히 그걸 본 13살의 구천인이 철장방 방주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다. 그리고 철장방 방주는 그 보답으로
자신의 모든 무공을 전수해 주었다. 구천인이 24살이 되던 해, 그의 무공은 철장방 방주를 능가했고 다음에 철장방 방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방주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었다. 당시 철장방 방주는 충의가 있는 인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인이었다. 그러나 구천인은 무학에만 전념해 그 후로 철장수상표라는 이름으로 강호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한창 강호의 이름을 떨치던 구천인은 어느 날 화산농검대회에 초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당시 구천인은 철장신공을 대성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신이 왕중양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스스로 참가를 거절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철장봉에 응거하며 혹독한 수련을 거듭했다. 그는 철장신공을 대성해서 제2차 화산농검대회에서 천하제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편 구천인이 방주 자리에 오르자 두 형제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구천인의 무공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반면 구천장은 자괴감에 빠져 남들에게 사기나 치며 허송세월했다. 그러다 구천인이 깊은 산중에 응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구천장은 동생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활개를 쳤다. 구천장의 이야기를 들은 황용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좀 전에 밖에서 만났던 구천인이 진짜 무공고수였단 걸 알았다면 이렇게 부상을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황용이 구천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동굴은 뭐 하는 곳이죠? 그러자 구천장이 답했다. 이곳은 역대 철장방 방주의 뼈를 묻는 곳이야. 방주는 임종할 때가 되면 스스로 이곳에 와 죽음을 기다리지. 만약 방주가 밖에서 목숨을 잃으면 방중의 제자가 그 뼈를 업고 이곳으로 올라와 함께 묻히는 순장의 풍습도 있어. 이곳의 출입은 방규로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설령 현 방주라고 해도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살아서 내려갈 수 없어. 곽정은 황용을 업고 무작정 도망치다 우연히 철장방의 성지에 들어서고 말았다. 철장방 무리들은 화가나 고함을 지르면서도 금기를 어길 수 없어 감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천장은 어떻게 이 동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철장방의 모든 방주는 임종할 때 자신이 아끼는 보도나 보검 또는 진귀한 보물이나 골동품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 결과 이 동굴은 역대 방주들의 무덤인 동시에 보물 창고가 되어버렸다. 구천장은 지난 수개월간 여기저기서 수모를 당하다 보니 자신의 무공이 별 볼 일 없음을 실감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무공을 보검이나 보도로 채워볼까 하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에 보물을 훔치러 들어왔다. 구천장은 이곳이 철장방의 성지이기 때문에 침범하는 사람이 없어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곽정과 황용을 맞닥뜨리고 만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곽정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곳이 금지구역이라니 적들이 접근하지는 않겠지만 사방이 포위되었으니 내려갈 방법도 없었다. 한참 궁리를 하는데 황용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오빠 안쪽을 살펴봐요. 그 말에 곽정은 부싯돌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2번 정도 방향을 틀어 들어가니 앞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입구보다 10배는 넓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10여 개의 해골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해골은 흩어져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골은 얌전히 사람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해골 옆에는 각종 무기며 진귀한 보물 등이 놓여 있었다. 이들 모두 일세를 풍미했던 영웅들 아니겠는가? 곽정은 말없이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곽정은 여러 보물과 무기를 보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별거 없다고 생각한 곽정이 막 몸을 돌려나가려는 순간 동굴 동쪽 벽 부분에 한 해골 몸에 목합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목합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다가가 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보니 파금요결 4글자였다. 그것을 보자 곽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목유서가 아닐까? 곽정은 왼손을 뻗어 목합을 잡고 조심스레 당겨보았다. 그러자 삐걱삐걱 소리를 내던 해골이 갑자기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화들짝 놀란 곽정이 얼른 뒤로 물러서자 해골은 땅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골을 뒤로 한 채 곽정은 목합을 들고 바깥쪽 동굴로 뛰어나왔다. 소나무 횃불을 바닥에 돌틈에 끼워놓고 황용을 부축해 앉힌 다음 눈앞에서 목합을 열어보았다. 목합 안에는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은 2권의 책이 있었다.
곽정이 먼저 얇은 책을 들고 넘겨보니 그것은 악비가 썼던 상소문, 경문, 서문, 서한, 시사 등이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을 들고 넘겨보던 곽정은 몇 줄 읽다가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외쳤다. 용아, 이게 바로 완한홍렬이 꿈에서도 찾으려는 바로 그 책이야. 악무목이 친필로 쓴 병법서, 무목유서가 틀림없어. 곽정이 기쁜 마음에 무목유서를 자세히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산허리에서 들려오던 철장방의 함성이 멈추었다.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산봉우리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끊임없이 들려오던 욕설과 고함이 갑자기 끊기니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타닥타닥하며 장작이 불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곽정이 입구 쪽으로 뛰쳐나가 보니 횃불이 몇 겹의 벽을 이루며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산봉우리 주위는 울창한 숲이어서 만약 불이 붙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처럼 보였다. 철장방이 금지구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화공을 쓰려는 모양이었다. 불이 났다고 동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숯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친 곽정은 급히 몸을 돌려 황용을 안아들었다. 그러곤 바닥에 누운 채 욕을 퍼붓는 구천장의 허리를 가볍게 두어 번 걷어차 혈도를 풀어주고는 알아서 도망가게 해주었다. 곽정은 잊지 않고 무목유서 2권을 품 안에 챙겨넣고 지체 없이 봉우리 정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무리민이라도 길이 없는 절벽을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사막의 절벽을 밥 먹듯 오르내리던 곽정에게는 평지나 진배 없었다. 그 덕분에 곧 산봉우리 정상에 닿을 수 있었다. 얼마 안 있어 구천장 역시 겨우겨우 뒤를 따라 올라왔다. 곽정이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화염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다. 아직은 잠시 여유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황용이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날아가는 게 어때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날아가다니 어떻게 날아간다는 말이야?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수리를 불러서 업고 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황용의 말에 곽정은 좋은 생각이라며 손뼉을 쳤다. 곽정은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전에 기를 모으곤 힘껏 휘파람을 불었다. 산봉우리 정상에서 끝자락까지 거리가 엄청 멀었지만 곽정의 휘파람 소리는 멀리 퍼져나갔다. 잠시 후 저 멀리 하늘에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새 수리 한 쌍이 달빛을 받으며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곽정은 황용의 연희갑을 벗기고 그녀를 부축해 암놈 수리의 등에 태웠다. 그리고 부상으로 수리를 꼭 잡지 못할까봐 허리띠로 그녀의 몸을 수리의 몸에 묶었다. 뒤이어 자신도 수놈 수리 등에 올라타고 수리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러자 2마리의 수리는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2사람은 잠시 깜짝 놀랐지만 일단 하늘로 올라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곽정은 처음에는 자기 몸이 무거워 수리가 업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수리는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이내 가볍게 날아올랐다. 그때 장난기 많은 황용은 이 신기한 모습을 구천장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수리의 목을 살짝 잡아당겨 구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수리는 황용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었다. 구천장은 한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다 눈앞에 나타난 광경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다. 이봐 착한 낭자. 나도 좀 데려가줘. 이대로 불에 타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빈정댔다. 이 수리는 2사람은 태우지 못해요. 그냥 동생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황용은 웃으며 말을 마치고는 수리의 목을 가볍게 때려 방향을 틀었다. 그때 구천장이 갑자기 몸을 솟구쳐 정상에서 뛰어올라 황용의 등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다. 그는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불구덩이에 타 죽을 것이고 운 좋게 불길을 피해 구천인을 만난다고 해도 금지구역에 들어간 이상 목숨을 건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 구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수리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리가 아무리 영리하고 힘이 세다고 해도 역시 2사람을 태우는 것은 무리였다. 황용이 구천장에게 붙잡히자 수리는 봉우리 아래 계곡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수리가 아무리 떨어지지 않으려 양날개를 활짝 펴고 힘껏 퍼덕여 보아도 2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구천장은 수리가 추락하자 황용의 등을 붙잡고
그녀를 수리해서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황용의 몸은 허리띠로 단단히 묶여 있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두 사람과 그들을 태운 수리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철장방 무리는 산허리에 서서 입을 딱 벌린 채 이 희한한 광경을 올려다보았다. 위기일발의 순간 수놈 수리가 곽정을 태운 채 질풍처럼 날아왔다. 그러곤 단단한 부리로 구천장의 정수리를 사정없이 쪼아댔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란 구천장이 수리의 공격을 막으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황용의 등을 놓친 구천장은 그만 허공에서 몇 바퀴 돌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구천장의 긴 비명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암놈 수리는 등이 가벼워지자 기쁜 듯 길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랐다. 그렇게 두 수리는 곽정과 황용을 태우고 북쪽으로 멀어졌다. 곽정은 수리의 등에서 몇 차례 소리를 질러 홍마가 수리의 뒤를 쫓도록 했다. 두 마리의 수리는 순식간에 멀리 날아갔다. 그러나 비록 수리의 몸집이 매우 크기는 해도 등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결국 기운이 부족해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갈수록 낮게 날다가 땅에 내려앉고 말았다. 곽정은 수리의 등에서 내려 급히 황용에게 달려갔다. 황용은 수리의 등 위에서 이미 기절해 있었다. 곽정은 급히 그녀의 옷을 풀어 헤친 후 혈도를 찍어 피를 통하게 했다. 그러자 황용이 차차 의식을 차리기는 했으나 힘이 없는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 불빛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곽정은 위험한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조금 전 상황을 다시 떠올리자 소름이 끼쳤다. 곽정은 홍마를 부르고 싶었으나 혹시나 구천인이 소리를 듣고 쫓아올까봐 그럴 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은 황용을 업고 발길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발밑은 온통 키 작은 나무와 긴 풀로 덮여 있고 길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걸을 때마다 가시가 종아리를 찔렀으나 아픈 줄도 몰랐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철장방 무리가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늦출 수는 없었다. 그렇게 이리쯤 갔을까 갑자기 오른쪽 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곽정은 그곳에 인가가 있으리라는 생각에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숲이 나왔다. 불빛은 그 숲속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속으로 들어서자 불빛을 향해 가로질러 갈 수가 없었다. 곽정은 한참을 숲속을 헤맸지만 끝내 불빛 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그 무렵 황용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곽정의 등에 엎여 숲속을 헤매는 사이 어느 정도 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빠 오른쪽을 향해 비스듬히 가보세요. 곽정은 황용의 목소리를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용아, 괜찮니? 황용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지 등에 기댄 채 고개만 끄덕였다. 곽정은 일단 황용의 말대로 오른쪽을 향해 비스듬히 걸어갔다. 황용은 말없이 곽정의 발걸음수를 17가지 세다가 다시 방향을 알려주었다. 왼쪽으로 8발짝 가세요. 그렇게 곽정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황용의 말대로 방향을 잡아 나아갔다. 황용은 조금 전 곽정이 숲을 헤매고 다니는 사이 숲속 길이 누군가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더구나 이 숲속 길은 오행술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었다. 아버지 황약사에게 오행술을 배운 황용에게 이 숲속 길은 더 이상 미로가 아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느덧 진흙 연못 한가운데 있는 초가집 앞에 도착했다. 불빛은 바로 이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곽정이 내공을 실어 말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환자가 있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곽정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청했으나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3번 청을 하자 비로소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집 안으로 들어올 힘도 있는 모양인데 나더러 직접 나가 손님을 맞으라는 말씀이요? 차갑고 냉담한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해 매우 불쾌한 기색이었다. 평소 곽정의 성격대로라면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했으면 했지 결코 신세를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황용의 부상을 치료하는 일이 시급했다. 곽정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커다란 진흙 연못이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난감했다. 그때 생각에 잠겼던 황용이 입을 열었다. 초가집은 진흙 연못 가운데 지어져 있는데 한 칸은 네모 반듯하고 한 칸은 둥글게 지어지지 않았나요? 그 말에 곽정이 눈을 들어 초가집을 살펴보니 과연 황용의 말대로였다. 곽정이 맞다고 하자 황용이 둥근 초가집 앞으로 가서 불빛을 향해 지그재그로 몇 발짝씩 걸어가라고 지시했다. 곽정은 황용이 시키는 대로 했다. 과연 발밑에는 작은 나무 징검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밟으면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어 웬만큼 경공수를 할 줄 모르면 몇 발짝 지나지 않아 진흙 연못 속에 빠질 터였다. 곽정이 경공수를 사용해 황용이 시키는 대로 119번째 발걸음을 옮기자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다. 집에는 문이 없었다. 그때 황용이 나직이 말했다. 여기서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세요. 단 왼쪽을 향해 뛰어야 해요. 곽정은 황용을 등에 업고 담을 넘어 마당 왼쪽으로 뛰어내렸다. 그런 다음 주위를 둘러본 곽정은 내심 황용에게 탐복을 금치 못했다. 담장 안쪽 마당은 과연 오른쪽과 왼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 오른쪽은 물이 차 있는 연못이었던 것이다. 곽정은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를 향해 걸어갔다. 지나가는 과객이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장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은 말을 마치고 잠시 밖에서 기다린 뒤 안채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긴 탁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7개의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삼배옷을 걸친 백발의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놓인 대나무 조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도 아예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곽정은 조심스레 황용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는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안색이 창백하고 초췌한 것이 가여운 생각이 절로 들었다. 곽정은 물이라도 한 잔 청할까 싶었지만 백발 여인이 너무나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혹시라도 생각의 흐름을 깨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황용은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자 기운이 다소 회복되었다. 황용이 백발 여인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바라보고 있는 대나무 조각들을 살펴보니 숫자를 계산할 때 쓰는 주판이었다. 주판이 배열된 모습으로 보아 백발 여인은 제곱근을 계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황용은 암산으로 계산을 끝마치고는 정답을 말해줬다. 그러자 백발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환한 눈으로 황용을 노려보더니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주판을 놓았다. 백발 여인이 고개를 들 때 보니 나이가 아직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백발 여인은 한참 동안 주판을 이리저리 굴린 끝에 얻은 답이 황용이 말한 결과와 같자 고개를 들어 황용을 힐끗 바라보았다.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곧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린 계집애가 우연히 한번 마친 걸 가지고 우쭐해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러고는 종이에 답을 쓰고 또다시 주판을 놓기 시작했다. 황용이 보니 이번에는 입방근을 구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용이 벌써 계산을 마치고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백발 여인은 콧방귀를 끼며 미디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동안 쩔쩔매며 계산을 마친 끝에 그녀가 얻은 답도 역시 황용이 말한 것과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자세히 보니 이마는 온통 주름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뺨에는 전혀 주름이 없었다. 눈을 경계로 위는 할머니 같고 아래는 처녀 같아 위아래가 한 20년은 차이 나 보였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며 황용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안쪽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날 따라오시오. 그러더니 등을 들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곽정은 황용을 부축해 함께 따라 들어갔다. 방은 안쪽 벽이 둥글고 방바닥에는 가는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모래 위에는 온갖 기호며 원이 그려져 있었다. 곽정은 그 기호며 글씨 등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행여 잘못 밟았다가 지워지기라도 할까 두려워 감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선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황용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역수를 배웠기 때문에 땅바닥에 쓰인 부호들이 술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용은 곽정에게 기댄 채 허리에 차고 있던 죽봉을 꺼내어 들더니 순식간에 67개의 문제를 풀어 답을 적었다. 그것들은 백발 여인이 수개월 동안 머리를 싸맸으나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이었다.
그러니 황용이 순식간에 문제의 답을 풀어내는 것을 보고 백발 여인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러자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문제를 푼 공식에 대해 설명해줬다. 백발 여인은 잠시 망연자실에 서 있더니 갑자기 비틀거리다 모래 바닥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당신의 산법이 나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군요.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줄 수 있나요? 황용이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백발 여인이 문제를 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멸로 배열하되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답이 15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5를 중심에 두고 좌우에 3과 7, 상하에 9와 1 그리고 내 모퉁이 위에는 4와 2, 아래에는 8과 6을 넣으면 되지요. 그러더니 황용은 모래 위에 우물정자 모양의 구궁지도를 그렸다. 백발 여인은 이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 나만 알고 있는 독창적인 비법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이었군요. 내친김에 황용은 구궁뿐만 아니라 사사도, 오오도, 백자도의 원리까지 모두 그림으로 그려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 더해 구궁의 8괴의 묘리까지 더해 구궁 8궤도까지 그려졌다. 그걸 보고 백발 여인이 할 말을 잊은 듯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댁은 대체 뉘시오? 그러나 백발 여인은 황용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잡더니 품속에서 녹색 알약이 든 작은 병을 꺼내 알약을 삼켰다. 한참이 지나서야 안색이 돌아온 그녀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됐어요. 관둡시다. 그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곽정과 황용은 백발 여인의 이상한 태도에 얼굴을 마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철장방이 쫓아온 모양이었다.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백발 여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곽정에게 물었다. 철장방의 구방주가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쫓고 있다니 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자 곽정이 황용의 앞을 가로막으며 답했다. 우리는 개방 홍방주의 제자입니다. 제3회가 철장방 9천인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들을 피해 다니던 중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만약 선배께서 철장방과 관계가 있어 저희를 거두어주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곽정은 공손히 예를 올리고 황용을 부축해 자리를 뜨려 했다. 젊은이가 성질이 급하군. 어쩐지 젊은 나이에 범상치 않다 했더니 홍칠공의 제자였구먼. 그러는 사이 철장방의 고함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다. 저들이 길을 찾을 턱이 없으니 안심하시오. 설령 여기까지 찾아온다고 해도 누가 감히 나 영고의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한단 말이오. 그 말에 곽정이 감사의 예를 표했다. 영고는 그런 곽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황용의 상처를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곤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더니 녹색 알약을 물에 녹여 황용에게 주었다. 그러나 약을 받아든 황용은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 선뜻 약을 먹을 수 있겠는가? 영고는 황용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9천인의 철장에 당했으면 굳이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곧 죽을 텐데 내가 못하려고 독을 쓰겠소? 이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인데 먹기 싫으면 관두시오. 그러면서 황용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아 바닥에 뿌려버렸다. 영고가 황용에게 무례하게 대하자 곽정이 버럭 화를 냈다. 부상을 입어 몸도 성치 않은데 어찌 이리 무례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용아, 가자. 그 말에 영고도 화가 났는지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입구를 가로막고 섰다. 응.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자 곽정이 무례를 용서하라며 영고를 향해 돌진해 들어가며 항룡유의 초식을 전개했다. 그러나 영고를 해칠 생각은 없었기에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다. 그저 영고가 적당히 피할 수 있을 정도의 내력만을 실었다. 그러나 곽정의 생각과는 달리 영고는 몸을 약간 옆으로 비켜서며 왼팔을 내밀어 곽정의 항룡유회를 가볍게 밀어냈다. 뜻밖의 영고가 자기 공격을 막아내자 곽정은 당황한 나머지 비틀거렸다. 영고 역시 가볍게 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공격에 실린 내력이
예상보다 강해 저도 모르게 휘청거리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다. 잠시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던 두 사람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젊은이가 내공이 상당하군. 그래, 자네 사부에게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볼까? 그 말과 동시에 영고는 자기가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로 곽정의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에 곽정은 몸을 비틀어 피하면서 항룡시 팔장으로 응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곽정의 일장이 영고의 몸에 닿는 순간 쭉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영고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나무 지팡이를 횡으로 휘둘러 곽정의 안면을 공격했다. 곽정은 즉시 손바닥에 기를 모아 대나무 지팡이를 튕겨내고 다시 일장을 가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고의 몸에 닿은 손이 옆으로 쭉 미끄러졌다. 이것은 영고만의 동문무공인 니추공이었다. 영고는 우연히 미꾸라지에게서 영감을 얻어 이곳 진흙 연못에서 10여 년간 그녀만의 독창적인 무공인 내추공을 완성시켰다. 니추공은 몸의 피부를 미꾸라지처럼 번들거리게 만들어 모든 공격을 회피하는 상승 무공이었다. 곽정은 애초부터 영고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오래 싸울 생각도 없었고 그녀를 해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고의 무공이 예상외로 강해서 공수를 주고받을수록 수세에 몰려 뒷걸음질 치게 되었다. 영고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여 자신이 패하기라도 한다면 자기 목숨은 물론 황룡의 목숨도 위험하게 될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한 곽정은 21번 크게 들이쉰 다음 항룡시 8장 중 제16장 이상빙지를 전개했다. 이상빙지는 한 가지 초식의 강과 유의 정반대 특징을 모두 담은 절묘한 무공이었다. 무공 고수답게 기감이 뛰어난 영고는 낮게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몸을 날렸다. 그러나 강의 묘리를 담은 우권은 피했으나 유의 묘리를 담은 좌장은 피하지 못하고 결국 오른쪽 어깨에 일장을 맞고 말았다. 그 순간 니추공의 회피력으로 곽정의 장력이 미끄러지기는 했으나 이전과는 다른 내력이 실린 공격이라 그 충격 여파를 전부 흘리지 못하고 그만 밀려나고 말았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다. 순간 곽정이 깜짝 놀라 공격을 멈칫하는데 갑자기 영고가 몸을 재빨리 틀더니 양손 손가락을 송곳 모양으로 만들어 곽정의 신봉과 옥서 양 혈도를 찍으려 했다. 어찌나 영고의 몸놀림이 빠른지 곽정은 막기에는 이미 늦은 듯해 얼른 몸을 돌려 피했다. 그러면서 팔에 내공을 실어 영고의 양팔을 후려쳤다. 영고는 곽정의 오른팔에서 강한 힘이 뻗어나와 자기 팔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양팔이 부딪히면 자기 팔이 부러질 게 틀림없었다. 영고는 다시 니추공을 써서 곽정의 팔을 미끄러지듯 옆으로 밀어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뒤로 날려 거리를 벌렸다. 두 사람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곽정은 조금 전에 영고가 사용한 점혈법이 주백통이 사용하던 무공과 흡사해 깜짝 놀랐다. 도화도 동굴에서 주백통의 점혈법을 수없이 상대해 본 적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영락없이 당했을 것이다. 영고의 놀라움은 곽정보다 더했다. 영고는 10여 년 동안 이곳에 은거하며 상승 무공을 익혔다. 이제 그녀는 천하에 자신을 당할 사람이 없으니 머지않아 무림에 나가 복수를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새파랗게 젊은 두 사람에게 산술과 무공 전부 밀리지 않았는가? 영고는 10여 년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생각하니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곽정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공격에 다친 탓이라는 생각에 급히 사죄했다. 후배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뭔가 영감 같은 것이 영고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야. 이 젊은이들을 통해 복수하라고 하늘이 내게 이들을 보내준 거야. 바보같이 이제야 그걸 깨닫다니.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고함 소리가 가까이 들리더니 멀리서 구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산자 영고. 나 철장방 구천인이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도 구천인의 목소리는 똑똑하게 전달되었다. 내공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영고가 창가로 다가가 단전에 기를 모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소?
그 말에 구천인이 대꾸했다. 한 쌍의 남녀가 거기 있지 않소?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오. 그러자 영고가 껄껄대고 웃었다. 천하의 구방주도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데 누가 있어 이 숲을 지나 이곳으로 올 수 있단 말이오? 그 말에 구천인의 냉소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영고의 말을 믿는 듯했다. 뒤이어 시끌벅적한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그러자 영고가 몸을 돌려 곽정을 바라보았다. 자네 사매는 구천인의 철장 신공을 맞았으니 앞으로 길어야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야. 그 말에 곽정이 놀라 황용을 쳐다보자 황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영고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자네 사매를 살리고 싶은가? 그 말에 곽정은 잠시 멍해 있다가 곧이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다. 선배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애정에 찬 눈길로 걱정스러운 듯 황용을 바라보았다. 영고가 그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배틀 속 원앙이 곧 날아갈 듯하네. 늙기도 전에 머리부터 새니 애처롭도다. 봄아지랑이 푸른 풀잎, 차가운 아침 기운 가신 곳에서 한 쌍이 마주하며 붉은 옷을 적시네. 곽정은 영고가 읊은 시를 듣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영고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자네 사매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 황용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 곽정은 너무나 기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선배님께서 제 사매를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영고가 곽정을 내려다보며 가볍게 웃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네 사매를 살려주겠나? 내게 그럴 힘이 있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여기 갇혀있지도 않았겠지. 영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곽정은 혹시라도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자 영고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행히 내가 자네 사매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마침 그 사람은 이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3일 안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이 흔쾌히 자네 사매를 구해줄는지는 모르겠군. 그러자 곽정이 영고를 쳐다보며 말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치료받게 할 겁니다. 설마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영고가 박장대소를 했다. 설마라니? 멀쩡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판에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지 않는 거야 흔한 일 아닌가? 자네가 애걸복걸한다고 다 살려주겠나? 그가 만약 자네 사매를 살려주면 자네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건데? 웬일인지 영고의 목소리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섞여 있었다. 순간 곽정은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영고는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바깥으로 나가 탁자 위에 엎드려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을 쓰더니 천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싼 다음 실로 천을 꼼꼼히 꿰매었다. 이렇게 3개의 보자기를 만들고 나서야 안채로 돌아왔다. 숲을 나가서 철장방을 따돌리고 동북쪽을 향해 가다가 도원현에 이르면 하얀 보자기를 열어보게. 그 다음에 어찌해야 할지는 이 안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네. 단 그전에는 절대로 보자기를 열어보지 말게나. 곽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보자기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갑자기 영고가 보자기를 든 손을 움츠렸다. 만약 그 사람이 자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그가 자네 부탁을 들어주면 나도 한 가지 부탁이 있네. 그 말에 곽정이 흔쾌히 대답했다.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지요. 그러자 영고가 말했다. 만약 자네 사매가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 달 내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1년을 기거해야 한다.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갸웃하자 황용이 얼른 대답했다. 다시 돌아와 부인께 산수를 가르쳐드리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그러자 영고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곽정에게 보자기를 건네주었다. 하나는 흰색, 나머지 둘은 각각 붉은색과 황색이었다. 곽정은 보자기를 품에 소중히 안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고마워할 것 없다. 나도 다 나 좋자고 한 일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나저나 밤새 고생하느라 배고프겠구먼. 죽이라도 좀 드시게.
그러고는 주방으로 간 영고가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 2그릇과 닭고기, 생선 등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곽정은 황용을 걱정하는 마음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막상 음식을 보니 부쩍 허기가 느껴지며 군침이 돌았다. 곽정은 바닥에 누워 쉬고 있는 황용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용아, 일어나서 죽 좀 먹자. 그러나 황용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곽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가슴이 아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영고가 냉소를 지었다. 진통제를 줘도 의심하느라 먹지를 않으니 당연하지. 황용은 그녀의 말에 상대하지 않고 곽정에게 말했다. 오빠, 구화옥노안을 주세요. 그런데 구화옥노안이라는 말을 듣자 영고가 깜짝 놀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뒤이어 곽정이 주홍색 알약을 꺼내자 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바로 구화옥노안이라는 것이냐? 어디 한번 보자. 곽정은 심상치 않은 말투에 고개를 들어 영고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영고의 눈에 살기가 번뜩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곽정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잠자코 약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영고가 주머니를 받아들자 향기가 코를 찔렀다.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은 도화도에서 나는 약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영고의 말투가 갈수록 격앙되었다. 황용은 문득 영고의 집으로 들어오는 숲길이 오행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생각났다. 이 사람이 오행수를 할 줄 아는 걸로 보아 아버지의 제자 중 누군가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러나 황용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곽정이 나서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다. 내 사매가 바로 도화도주의 딸입니다. 그 말에 영고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다. 뭐라고? 동사의 딸이라고? 영고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하더니 마치 금방이라도 황용을 덮칠 듯한 기세였다. 영고의 반응을 보고 황용이 말했다. 오빠, 보자기를 돌려주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와 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곽정은 보자기를 손에 들고 차마 건네주지 못하고 망설였다. 오빠, 어서 건네주세요. 당장 죽을 리도 없고 설사 죽는다 해도 그건 제명이 거기까지라 뜻이니 어쩔 수 없어요. 곽정은 지금까지 황용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자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영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방으로 건너가더니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몰두했다. 오빠, 더 이상 저 여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으니 우리 어서 가요. 곽정이 미처 황용의 말에 대답도 하기 전에 영고가 이쪽 방으로 돌아왔다. 산수를 공부하고 도화도에 가려 했는데 동사의 딸이 이 정도라니 내가 100년을 더 연구한들 무슨 소용이겠나? 이게 운명인가 보지. 그만들 가보시게. 그리고 보자기도 가져가고. 영고는 구화옥노안과 보자기를 곽정의 손에 들려주었다. 이 구화옥노안은 자네 사매의 부상에 해가 될 뿐이니 절대 먹이지 말게. 그리고 몸이 완쾌되면 1년간 나와 함께 거하기로 한 약속을 잊으면 안 되네. 그러더니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죽과 음식들을 들어 창밖으로 쏟아버리고 황용에게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내 일생을 망쳤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자네에게 줄 수는 없지. 황용은 화가 치밀어 무언가 반박하려다 갑자기 생각을 돌린 듯 죽봉을 들어 모래 위에 산술 문제를 3개 써내려갔다. 황용은 3가지 문제를 다 쓰고 곽정의 팔에 의지해서 천천히 방을 나섰다. 곽정이 문을 나서 뒤를 돌아보니 영고는 손에 나뭇가지를 든 채 멍하니 황용이 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무렵 정신없던 하룻밤이 지나고 드디어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곽정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철장방의 무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다소 안심이 되었다. 곽정은 길게 휘파람을 불어 홍마를 불렀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홍마와 2마리의 수리가 곽정의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그런데 2사람이 막 말에 올라탄 순간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철장방의 무리가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숲 주위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지키고 있다가 곽정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몰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구천이는 무리 중에 없었다. 구천인이 없는 철장방 따위를 강행 돌파하는 것은 곽정에게 일도 아니었다. 곽정이 다리에 힘을 주자 홍마는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철장방 무리를 멀리 따돌렸다. 홍마는 바람처럼 달려 정오 무렵 도원현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객점에 들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영고가 건넨 보자기 중 흰색 보자기를 꺼내 봉제선을 뜯고 펼쳐보았다. 보자기 안에는 지도를 그린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지도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지도에 그려진 길을 따라가면 길이 끝나는 곳에 폭포가 있고 옆에 초가집이 있을 것이오. 초가집에 도착해서 붉은색 보자기를 열어보시오. 곽정과 황용은 오래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지도에 그려진 대로 80리를 가니 길이 점점 좁아졌다. 거기서 10리를 더 가니 산봉우리 사이로 작은 길이 나 있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길이어서 더 이상 홍마를 타고 갈 수 없게 되었다. 곽정은 하는 수 없이 근처 풀밭에 홍마를 남겨두고 황용을 업고 오솔길로 들어섰다. 약 1시즌쯤 더 갔을까. 길은 곽정이 황용을 안고 옆으로 서서 걸어야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적막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계곡을 우렁차게 울렸다. 오솔길을 따라 걸어갈수록 물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산봉우리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쯤 갑자기 맞은편 봉우리 사이로 거대한 폭포가 나타났다. 폭포는 큰 봉우리를 양쪽에 끼고 그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청난 규모와 우렁찬 소리에 기가 죽어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봉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니 과연 폭포 옆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다. 곽정은 돌멩이 위에 앉아 붉은색 보자기를 뜯어보았다. 보자기 안에 하얀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당신의 부상은 오직 단왕야만이 치료할 수 있으나 그는 불의를 많이 저질러 도원에 피해 있는 중이오. 현재 외부인은 절대 그를 만나볼 수 없으며 만약 치료해 줄 것을 청한다면 이는 더욱 금기를 어기는 일이 되오. 전당에 오르기 전에 먼저 어초경독의 독수를 만나게 될 것이오. 우선 사부이신 홍칠공의 명으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시오. 그리고 뵙기를 청하고 황색 보자기에서 그림을 꺼내 그에게 주시오. 당신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으니 명심하시오. 곽정은 단왕야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용아, 단왕야라면 너희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남자 아니야? 황용 역시 단왕야라는 말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왕야는 사부님의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곽정은 고개를 돌려 황용을 바라보며 물었다. 용아, 단왕야가 불의를 많이 저질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치료를 청하는 것이 왜 금기를 범하는 거야? 독수에 당하다니 그건 또 무슨 의미지? 그러자 황용이 한숨을 내쉬었다. 오빠,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곽정은 말문이 막혀 잠시 멍해졌다가 그녀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좋아, 일단 우리 내려가 보자. 멀리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폭포 옆 버드나무 밑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머리에 삿갓을 쓴 것은 알 수 있었지만 너무 멀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곽정은 마음이 급해 황용을 업고 금세 폭포 밑으로 내려갔다. 그 사람은 도롱이를 입고 바위 위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폭포가 워낙 엄청난 기세로 떨어지고 있어 물속에 고기가 있을 리 만무했다. 설사 있다 한들 고기가 미끼를 물 수는 없을 듯했다. 낚시를 하고 있는 어부는 나이가 40 정도 되어 보였고 검은 얼굴에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곽정은 낚시에 정신이 팔려있는 어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황용을 근처 나무 밑에 앉힌 뒤 폭포 쪽으로 다가가 어부의 등 뒤에서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한참이 지나자 갑자기 물속에서 무엇인가가 햇빛에 반짝이더니 낚싯대가 휘청거렸다. 어부는 기뻐하며 낚싯대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러나 낚싯대가 점점 휘어지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와 동시에 황금빛 물고기 2마리가 물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이내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곽정은 그걸 보고 탄성을 내지르며 어부에게 물었다. 어르신, 대체 저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부가 녹이 가득한 얼굴로 곽정을 노려보았다. 넌 눈이 멀었느냐? 저건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황금하와어다. 곽정은 욕을 얻어먹고도 여전히 웃으며 응대했다. 어르신, 황금하와어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어부는 더욱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쳤다. 황금하와어가 황금하와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 것이냐? 그러면서 어부는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곽정과 황용을 번갈아 보며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너희들은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리고 이곳에 왜 왔느냐? 그 물음에 곽정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저희들은 단왕야께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곽정은 영고가 준 쪽지의 지시대로 홍칠공의 명을 받들어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차마 거짓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어 솔직하게 말하고 말았다. 그러자 어부가 엄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사부님을 왜 찾는 것이냐? 그분은 외부인을 만나지 않는다. 어부는 안절부절 못하는 곽정의 표정과 초췌한 황용의 안색을 보고 짚히는 데가 있었다. 너희들 사부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 그러더니 곽정이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콧방귀를 뀌며 호통쳤다. 사부님을 만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어부는 딱 잘라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곽정이 공손히 예를 갖추고 사정했다. 여기 치료를 부탁하는 여인은 도화도 황도주의 딸이자 개방의 방주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황도주와 홍방주의 얼굴을 봐서라도 단왕야를 뵙게 해주십시오. 어부는 홍방주라는 말을 듣자 낯빛이 다소 부드러워졌다. 이 낭자가 개방의 방주란 말이냐? 못 믿겠는데? 그러자 곽정은 황용 손에 들린 타구봉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개방 방주를 상징하는 타구봉입니다. 어르신께서는 필시 알아보실 겁니다. 어부가 고개를 돌려 황용 손에 들려있는 타구봉을 보니 과연 개방의 신물이 틀림없었다. 너희는 구지신계와 무슨 관계냐? 그 말에 곽정이 제자라고 하자 어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 사부님을 찾아온 것은 구지신계의 명을 받은 것이냐? 그 말에 곽정이 잠시 머뭇거리자 황용이 잽싸게 말을 받았다. 맞아요. 우린 사부님의 명을 받고 왔어요. 황용의 대답을 들은 어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고민했다. 외부인을 사부님과 만나게 할 수는 없지만 구지신계는 사부님과 우정이 남다른데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황용은 어부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얼른 결정을 내리도록 몰아붙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부께서 단왕야를 뵙고 오라고 명하신 것은 그분께 치료를 부탁하는 것 말고도 급히 전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 어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황용을 쏘아보며 물었다. 구지신계가 단왕야를 뵙고 오라 했다고? 황용이 그렇다고 답하자 어부가 다시 한번 캐물었다. 분명 단왕야라고 했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부의 말투에서 황용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부가 황용 앞으로 두어 걸음 다가오며 호통쳤다. 단왕야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대경실색해 동시에 소리쳤다. 단왕야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부의 눈빛에 살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왕야가 세상을 떠나실 때 구지신계가 바로 그분의 옆에 계셨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에게 단왕야를 뵙고 오라고 명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온 것이냐? 대체 이곳에 무슨 음모를 꾀하려 왔는지 어서 말하지 못하겠느냐? 어부는 말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와 왼손으로 황용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이미 어부가 황용 앞으로 두어 걸음 다가올 때부터 옆에서 대비하고 있던 곽정이 얼른 오른손을 뻗어 어부의 손을 쳐냈다. 그러자 어부가 오른손에 기를 모으며 곽정을 향해 일장을 날렸다. 곽정은 항룡시 8장 중 방어에 특화된 현룡제전을 펼쳐 어부의 공격을 방어했다. 현룡제전은 시전자 앞에 무형의 기막을 펼쳐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다. 어부는 곽정의 현룡제전과 부딪히자 팔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고 가슴도 불에 타는 듯 뜨거워졌다. 어부는 얼른 손을 거두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물러서면서도 곽정이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올까봐 손으로 가슴을 막았다. 그러나 곽정은 우세를 점했음에도 방어에만 신경 쓸 뿐 전혀 공격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어부는 예전에 자기 사부와 홍칠공이 무공을 겨루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에 좀 전에 곽정이 사용한 무공이 항룡시 8장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두 분이 구지신계의 제자인 것은 틀림없으나 이번에 온 것은 그분의 명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구려. 그렇지 않소? 곽정은 그가 어떻게 추측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맞는 말이라 더 이상 잡아떼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부의 태도가 한껏 부드러워졌다. 구지신계가 부상을 입고 왔다 하더라도
그분을 사부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는 없소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양해해 주시오. 그 말에 황용이 다시 물었다. 정말 우리 사부님이라고 해도 안 되나요? 그러자 어부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황용은 어부의 태도를 보고는 말로는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곤 시선을 폭포 쪽으로 돌렸다. 그때 갑자기 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어르신은 왜 황금아와를 잡으려고 하신 거죠? 황용의 물음에 어부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다. 내 사숙은 천축국 사람인데 며칠 전 우리 사부님을 만나러 오는 도중에 황금아와 한 쌍을 잡고는 아주 기뻐했소. 천축국에는 아주 무서운 독충이 사는데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데도 없앨 방법이 없다고 했소. 그런데 황금아와가 그 독충의 천적이라더군요. 사숙은 나에게 황금아와를 며칠 맡겨두었다가 사부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하산할 때 다시 천축으로 가지고 가서 번식시킬 계획이라고 했소이다. 그런데 어부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어부의 말을 이어받았다. 실수로 황금아와를 폭포 속에 떨어뜨리고 말았군요. 어부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그러나 황용은 대답 대신 폭포 쪽으로 가서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다. 황금아와가 여기 있네요. 그 말에 곽정과 어부가 물 근처로 걸어가 보니 황금아와 한 쌍이 바위 틈에 낀 채 꼬리만 밖에서 팔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물살이 엄청나게 새서 황금아와를 잡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때 곽정이 자기가 잡아오겠다며 옷과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폭포 속으로 몸을 날렸다. 곽정은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황금아와를 잡아주면 어부의 마음이 움직여 사부를 만나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곽정이 물살이 엄청난 폭포 속으로 뛰어들자 황용과 어부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황용은 너무 놀라 곽정을 연이어 부르며 발을 동동 구르다 그만 쓰러질 뻔했다. 어부가 얼른 황용을 부축해 진정시키고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안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곽정을 구할 심상 같았다. 황용은 돌 위에 다시 앉아 곽정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은 물 아래 두 발을 버티고 안정된 자세로 서 있었다. 바로 내공으로 몸을 무겁게 하는 천근추였다. 곽정은 폭포의 거센 물줄기에도 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서서는 황금아와를 잡으려고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황금아와 한 쌍은 돌 밑으로 쏜살같이 숨어버렸다. 그걸 보고 황용은 실망해서 낮은 소리로 탄식했다. 그때 뒤에서 큰 고함 소리가 들렸다.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어부가 왼쪽 어깨에 검은 소선을 메고 오른손에는 두 개의 노를 들고 서 있었다. 어부는 소선을 물에 띄워 곽정을 구할 생각이었으나 곽정이 천근추로 돌 위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감탄했다. 그때 가만히 황금아와가 숨어 들어간 큰 바위를 노려보던 곽정이 자세를 한껏 낮추더니 양손을 힘껏 아래에서 위로 뻗으며 항룡시 8장 중 비룡제천을 날렸다. 그러자 거대한 물소리와 함께 큰 바위가 뽑혔다. 그와 동시에 곽정은 머리 위로 올렸던 양손을 항룡시 8장 중 잠룡무룡으로 내리쳤다. 그러자 허공으로 떠올랐던 바위는 아래에서 치솟아오르는 물살에 밀려 물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때 허공에 뜬 황금아와어 두 마리를 곽정이 얼른 양손을 뻗어 한 손에 한 마리씩 잡았다. 그러곤 한 걸음씩 발을 떼어 폭포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황용은 곽정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의 무공이 이 정도로 강해져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두 마리의 황금아와어는 곽정의 손바닥에서 팔딱팔딱 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와, 와 하고 울었다. 곽정은 웃으며 그 물고기를 어부에게 주었다. 어부는 기뻐하며 얼른 받으려다가 갑자기 손을 움츠렸다. 황금아와어를 받는다 해도 사부님을 뵙게 해줄 수는 없으니 그 물고기는 그냥 다시 물에 놓아주시오. 난 안 받겠소. 그러자 곽정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데려다 주시지 못한다니 분명 그럴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이 후배가 어찌 억지로 강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개의치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곽정은 황금아와어를 어부의 손에 건네주었다. 어부는 받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용아,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하잖아. 네 부상을 고칠 수 없어 죽게 된다면 나도 네 뒤를 따라가면 그만이야.
우리 이만 돌아가자. 황용은 곽정의 진심 어린 말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해둔 계책이 있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어르신께서 말해주지 않으면 죽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부가 무엇이 궁금하냐고 물었다. 이 산봉우리는 거울처럼 미끄러워 올라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어르신이 산을 올라가도록 허락해 주신다 해도 어떻게 올라가죠? 황용의 물음에 어부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약 내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어차피 저들은 산을 결코 올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말해줘도 별 문제는 없겠지. 그렇게 생각한 어부가 입을 열었다. 어려울 것 없소. 산모퉁이를 오른쪽으로 돌면 폭포가 아니라 급류가 나오지요. 거기서 이 철로 만든 배를 타고 급류를 거슬러 위로 노를 저어서 가면 돼요. 한 번에 한 사람씩 2번이면 2사람을 올려보낼 수 있지요. 그 말에 황용이 손바닥을 치며 기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궁금증이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곽정에게 기대어 함께 걸어 내려갔다. 곽정도 공수로 인사를 하고 말없이 걸음을 옮겼다. 어부는 2사람이 산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황금아와어를 또 놓칠까봐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다. 고개를 살짝 돌려 곁눈질로 어부가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황용이 곽정에게 속삭였다. 오빠, 어서 철배와 노를 훔쳐서 가요. 그 말에 곽정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지금은 자기 양심이나 따질 때가 아니었다. 지금 곽정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황용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곽정은 얼른 뛰어가 철배를 들고 급히 산모퉁이를 돌아 있는 힘껏 폭포 상류를 향해 배를 던졌다. 그리고 철로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오른손으로는 황용을 안았다. 그러는 사이 이미 철배는 물살을 따라 자신들의 앞까지 떠내려왔다. 그때 뒤에서 암기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은 급히 머리를 숙여 암기를 피하고 몸을 날려 사뿐히 배에 올라탔다. 암기 하나가 황용의 등에 맞았으나 입고 있던 연희갑에 튕겨 날아갔다. 화가 나서 고함치는 어부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물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곽정은 철로를 잡고 힘껏 저었다. 그러자 철배가 물살을 거꾸로 타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갔다. 2 팔에 있는 힘을 다 모아 급류에 맞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으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물살이 점점 약해지더니 모래톱 2곳을 지나 모퉁이를 돌 때쯤에는 물살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 잔잔했다. 맑은 계곡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알맞은 넓이의 계곡 옆으로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었다. 그 푸른 가지 사이로 무수히 많은 복숭아 나무가 보였다. 만약 복숭아꽃이 만발하는 봄이었다면 이곳이 바로 낙원이었을 것이다. 복숭아꽃은 없었지만 계곡물을 따라 가득 피어있는 흰색의 작은 꽃에서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고 있었다. 곽정과 황용은 이런 높은 산봉우리에 별천지가 펼쳐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배는 천천히 앞으로 향했고 푸른 수양버들 사이로 간간히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창 2사람이 넋을 잃고 경치를 구경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배 앞에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안은 진한 향기로 가득했고 물의 흐름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2사람의 귀에 콸콸콸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그러는 사이 배는 동굴을 벗어났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자 2사람은 저도 모르게 동시에 와 하고 환호를 터뜨렸다. 동굴 밖에는 2장 높이의 거대한 분천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물기둥이 돌구멍 사이에서 물보라를 튀기며 뿜어 내려오고 있었다. 콸콸콸 하는 소리는 바로 이 분천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곡물은 여기에서 끝이 났다. 이 분천이 바로 계곡물과 폭포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곽정은 황용을 부축해 무트로 올라온 뒤 철배를 돌 위에 올려놓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물기둥이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눈부신 절경에 2사람은 찬탄은커녕 아예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무지개 너머로 노랫소리가 들렸다. 황용이 가만히 들어보니 세상의 흥망성쇠를 한탄하는 뜻이 담긴 노래였다. 잠시 후 노래를 부른 사람이 무지개 뒤에서 나타났는데 왼손에 소나무 장작 한 꾸러미를 들고 오른손에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나무꾼인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은 영고의 쪽지에 담긴 글귀가 생각났다.
전당에 오르기 전에 먼저 어초경독의 독수를 만나게 될 것이오. 당시에는 어초경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황금어와를 잡던 사람이 즉 어부이고 지금 만난 사람이 바로 초, 즉 나무꾼을 의미하는 듯 싶었다. 그렇다면 어초경독은 다시 말해 어부, 나무꾼, 농부, 서생을 말하는 것으로 아마 단왕야의 제자이거나 신복일 것이다. 황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무꾼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무꾼은 왠지 쓸쓸함이 묻어나는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러나 곽정과 황용을 흘낏 쳐다만 볼 뿐 별다른 말도 없이 도끼를 들고 산에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 황용이 나무꾼의 생김새를 자세히 보니 체격도 늠름하고 몸짓 하나하나에 위엄이 서려 있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이 산중에서 장작을 패지 않았더라면 필시 시대를 풍미하는 대장군이 되었을 성싶었다. 다시 그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황용은 그의 노래를 듣고 이 나무꾼이 남제를 따라 은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병권을 손에 쥐고 천하를 주름잡던 장군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나무꾼의 노래를 듣던 황용은 저도 모르게 좋다며 탄성을 내질렀다. 그러자 나무꾼이 몸을 돌려 도끼를 허리춤에 꽂더니 황용에게 물었다. 좋다니? 뭐가 좋다는 말이오? 그 말에 황용은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이 그랬던 것처럼 곡을 읊어답했다. 그 노랫말은 나무꾼이 예전에 부질없는 공명을 버리고 산중 은거 생활의 즐거움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답가였다. 나무꾼은 황용의 곡조를 듣고 크게 흡족해했다. 또 곽정과 황용이 철배를 들고 철로를 저어 계곡을 거슬러 올라온 것을 보고 필시 산 아래 어부가 빌려주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무꾼은 마음이 흡족한 김에 더 묻지 않고 산을 가리키며 흔쾌히 말했다. 올라가시오. 곽정과 황용이 고개를 들어 나무꾼이 가리키는 곳을 올려다보았다. 산에는 사람 팔만한 긴 넝쿨이 봉우리를 따라 뻗어 있고 봉우리의 절반은 하얀 구름 속에 가려 있어 그 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었다. 곽정은 나무꾼이 왜 자기들을 그냥 올려보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혹여라도 나무꾼의 마음이 바뀔까봐 묻지도 못하고 서둘러 황용을 업고 두 손으로 넝쿨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두 팔을 교대로 넝쿨을 잡고 올라가니 순식간에 땅에서 10여 장 높은 곳까지 다다랐다. 그때 멀리서 또다시 나무꾼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은 그 노랫소리를 뒤로하며 있는 힘껏 넝쿨을 잡고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꼭대기에 도착했다. 곽정이 막 평지를 밟자마자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거대한 소리가 들리더니 소 울음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있었다. 곽정이 황용을 업고 소리를 쫓아가 보니 산언덕에서 고개를 길게 빼고 울고 있는 황소 한 마리가 보였다. 황소는 바위 위에 누워서 네 다리를 버둥거리며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돌이 흔들거려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이 두 손으로 바위를 받치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손에서 힘이 풀리면 황소가 바위와 함께 저 아래 계곡으로 떨어질 판이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절벽 위여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다. 소를 버리려 해도 돌이 굴러떨어질 것이니 자신도 다칠 게 분명했다. 상황을 보니 필시 소가 언덕에 엎드려 풀을 뜯다가 발을 헛디디고 굴러떨어져서 소나무 바위에 부딪힌 듯 했다. 그 농부는 가까이 있다가 급히 달려와 바위를 받쳐 소를 구하려 했으나 오히려 자신도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다. 곽정이 그런 농부를 도와주려 하자 황용이 말렸다. 오빠, 저 사람은 어초경독 중 경에 속하는 농부예요. 300근은 좋게 나갈 황소에 소와 맘먹을 무게의 바위를 두 손으로 저렇게 거뜬히 받치고 있는 것만 봐도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오빠가 구해주지 않아도 최소 2시즌은 충분히 버틸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을 통과해도 앞에 서생이 버티고 있을 테니 굳이 여기서 힘 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단왕야를 만나서 저 사람을 구해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곽정도 황용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나을 듯 싶었다. 곽정과 황용은 산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 길이 끝나고 눈앞에 너비가 한척 남짓되는 돌다리가 나타났다. 돌다리의 저쪽 끝은 맞은편 봉우리에 닿아 있는 듯 했으나 구름에 쌓여 있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만약 평지에서라면 이 정도 다리를 건너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이 돌다리 밑은 계곡이어서 건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리를 건너기는커녕 다리 밑을 내려다보기만 해도 벌써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곽정은 몸을 낮추고 황용을 업은 채 경공수를 써서 돌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돌다리는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데다 긴 세월 동안 구름에 쌓여있던 탓에 상당히 미끄러웠다. 천천히 걸을수록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들었다. 곽정은 속도를 내어 순식간에 내달렸다. 그때 황용이 다리가 끊겼다며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곽정은 걸음을 더욱 빨리 하고 그 기세를 빌려 훌쩍 뛰어넘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다리가 끊겨 있었으나 모두 무사히 뛰어넘었다. 드디어 맞은편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문득 어디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곽정이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니 저쪽 끝에 웬 서생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손에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서생이 앉아있는 자리 앞과 뒤쪽으로 다리가 끊겨 있었다. 돌다리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끊어진 돌다리 중간에 서생이 앉아있으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은 목소리를 높여 서생에게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만 선배님의 사부님을 뵙고자 하니 길을 좀 안내해 주시지요. 그러나 서생은 몸과 머리를 흔들어대며 책 읽는 데만 몰두할 뿐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곽정이 재차 물었으나 마치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곽정과 황용은 난처했다. 돌다리가 비좁아서 만약 무력으로 강행 돌파할 경우 자칫 생사를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설사 곽정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청하러 온 마당의 단왕야의 제자를 해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황용이 가만히 서생이 읽고 있는 책 내용을 들어보니 논어였다. 황용은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논어를 1000번을 읽은들 공자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말을 들은 서생은 과연 읽는 것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황용에게 물었다. 공자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요? 까맣고 긴 턱수염을 기른 서생은 4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얼굴에 머리엔 하얀색 띠를 두르고 손에 부채를 든 모습이 영락없이 글만 아는 샌님이었다. 서생의 물음에 황용은 황약사의 딸답게 성현들의 말을 비웃고 반박했다. 그러자 서생은 옛 성현들의 말을 빌려 황용과 논쟁했고 결국 황용의 탁월한 재치에 감탄했다. 어찌 나이도 어린 낭자가 이토록 총명하단 말인가? 서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날려 다리가 끊긴 부분을 뛰어넘었다. 제가 사부님께 안내할 테니 함께 가시지요. 곽정과 황용이 사랑채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어린 사미가 차를 가져왔다. 황용은 찻잔을 들다 말고 뭔가 생각난 듯 서생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지나오다 보니 밭을 갈던 분께서 큰 돌을 떠받친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던데 우선 가셔서 그분부터 구해주시지요. 그 말에 서생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서생의 모습이 사라지자 어린 사미가 합장하며 예를 갖추고 물었다. 무슨 용무로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그 말에 곽정이 정중히 답했다. 단왕야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미가 다시 합장하며 대답했다. 단왕야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두 분께서 헛수고를 하셨군요. 이왕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신 후 제가 산기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황용이 곽정에게 속삭였다. 오빠 황색 주머니를 열어보세요. 그 말에 곽정이 급히 주머니를 뜯어보았다. 주머니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림만 그려져 있고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왕자 차림새의 한 천축 사람이 칼로 자기 가슴을 도려내고 있는 그림이었다. 온몸은 칼로 긁힌 상처투성이로 성한 곳이 없고 피가 낭자했다. 그의 앞에는 저울이 하나 있었는데 저울 한쪽에는 하얀 비둘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의 몸에서 도려낸 살이 쌓여 있었다. 비록 작은 비둘기였지만 무게가 쌓여있는 살덩이보다 더 무거웠다. 저울 옆에는 흉악한 자태의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글을 잘 쓰는 영고가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실력이었다. 황용은 곽정의 손에서 그림을 받아들고 어린 사미에게 말했다. 사부님께 구지신계와 도화도주와의 예정을 생각하시어 한 번만 만나주시길 제자 곽정과 황용이 청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그 말에 어린 사미는 그림을 받아들고 합장하며 예를 갖추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서생이 농부를 부축해 안채로 데리고 갔다.
오래지 않아 그림을 들고 들어갔던 어린 사미가 다시 돌아왔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 말에 곽정은 크게 기뻐하며 황용을 부축하고 어린 사미를 따라 안채로 들어갔다. 절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안쪽이 상당히 깊었다. 세 사람은 청석으로 깐 작은 길을 따라 대나무 숲을 지나갔다. 대나뭇잎의 푸른빛이 그윽하기 이를 데 없어 속세의 모든 근심을 씻어줄 것만 같았다. 대나무 숲 속에 돌집 세 채가 있었는데 어린 사미는 가볍게 문을 밀어 열어주고는 옆으로 비켜서서 두 사람을 안으로 들도록 했다. 방 안의 작은 탁자에 박달나무 향이 피워져 있고 탁자 옆 방석에 두 명의 승려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검은 피부에 우뚝 솟은 코, 눈이 깊이 파인 천축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승복을 입었는데 긴 눈썹이 눈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양미간에 고뇌의 빛이 역력했으나 인자하고도 고귀해 보이는 인상이 가려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서생과 농부가 두 승려 뒤에 서 있었다. 황용은 인자해 보이는 승려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곽정의 손을 놓고 승려에게 다가가 절을 했다. 제자 곽정과 황용이 400개 인사드립니다. 황용의 말에 깜짝 놀란 곽정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황용을 따라 절했다. 그러자 노승이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칠형이 훌륭한 제자를 두었고 약형도 영리한 딸을 두었다 하더군. 그러면서 노승은 농부와 서생을 바라봤다. 문무를 겸비했다니 내 못난 제자들보다 훨씬 낫군 그래. 그러곤 인자하게 웃음을 지으며 황용에게 물었다. 부친과 사부님께서는 모두 평안하신가? 화산에서 자네 아버님과 무공을 겨룰 때만 해도 아직 장가가기 전이었는데 20년 동안 못 만나는 사이에 이렇게 예쁘게 자란 딸을 두었다니. 그래, 다른 형제자매가 있느냐? 내 외조부는 누구시냐? 황용은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저 하나만 낳고 돌아가셨어요. 외조부가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말에 노승이 탄식을 내뱉더니 황용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로해 주었다. 3일 동안 입정했다 막 깨어났는데 오래 기다렸느냐? 그 말에 황용이 서생과 농부를 흘기 쳐다보며 생각했다. 단왕야의 표정이나 말투로 봐서 분명 우리를 반기시는 듯한데 그렇다면 우릴 가로막은 것은 제자들의 뜻이었던 모양이군. 이런 생각이 들자 황용은 왠지 심술이 났다.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다행히 제자분들이 중간에 저희를 곤란하게 만들어주신 덕에 지금에야 왔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단왕야께서 입정해 계시는데 괜히 일찍 와서 기다릴 뻔했어요. 그 말을 듣자 노승이 껄껄대고 웃었다. 역시 아버지를 닮아 말솜씨가 범상치 않구나. 내가 외부인을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만 너희가 어디 외부인이더냐? 그러면서 노승이 차분히 말했다. 얘야, 단왕야는 이미 죽은 지 오래란다. 지금의 나는 1등이라 부른단다. 네 사부께서는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을 알고 계시는데 네 부친은 아직 모르고 계시겠지? 1등 대사의 말을 듣자 곽정과 황용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출가하면 이미 속세의 사람이 아니니 그래서 제자들이 단왕야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사부님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고요. 그러자 1등 대사가 껄껄대고 웃었다. 그렇구나. 하긴 네 사부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리가 없지. 어쨌든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식사는 했느냐? 아니 이런. 1등 대사가 갑자기 깜짝 놀란 듯 소리를 지르더니 황용의 손을 이끌고 입구로 다가가 햇빛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표정에 놀라움이 감돌았다. 황용이 중상을 입었음을 알아챈 것이다. 그러자 곽정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1등 대사를 향해 연신절을 했다. 그걸 보고 1등 대사가 손을 내밀어 곽정을 부축해 일으켰다. 곽정은 엄청난 힘이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힘의 방향에 따라 천천히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1등 대사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1등 대사가 곽정을 일으킬 때 힘을 준 것은 예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곽정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물론 절반 정도밖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곽정이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힘을 거둘 것이고 꼼짝도 하지 않으면 더 힘을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은 1등 대사의 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힘의 방향에 따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일으켰다. 이것은 꼼짝도 하지 않고 힘으로 버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어서 1등 대사를 놀라게 했다. 비단 놀란 것은 곽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사님, 용의를 구해주십시오. 1등 대사는 곽정의 경탄에 맞지 않는 표정을 보고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었다. 그 나이에 자네 정도의 무공을 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칠량이 좋은 제자를 두었구나. 여전히 황용의 손을 놓지 않고 있던 1등 대사는 즉시 웃음을 거두고 황용을 바라보았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1등 대사는 황용을 부축해 방석 위에 앉혔다. 황용은 일생 동안 이토록 자상하고 인자하게 자기를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비록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는 하나 워낙 성정이 독특하고 괴팍한 사람이라 평소에는 그저 친구를 대하듯 할 뿐 부녀간의 정을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황용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자 마치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엄마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그동안 겪은 고초와 시련이 떠오르면서 터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1등은 그런 황용을 보며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로 달랬다. 착하지, 울지 마라. 그동안 많이 아팠겠구나.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1등이 위로를 하면 할수록 황용은 더욱 서럽게 울어댔다. 마음속에 망감이 교차하면서 서러움이 북받쳤던 것이다. 한참이 지났건만 황용은 여전히 흐느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1등이 황용을 치료해주겠다는 말에 곽정은 한결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서생과 농부가 미간을 찌푸리며 화난 표정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곽정은 왜 저들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1등이 황용에게 물었다. 얘야, 어쩌다 부상을 당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말해보려무나. 그 말에 황용은 눈물을 거두고 구천인과 구천장을 한 사람으로 착각해 섣불리 무공을 겨루다 구천인의 철장신공에 당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1등은 구천인의 이름을 듣자 눈살을 찌푸렸으나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황용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황용이 영고를 만난 일이며 영고가 이곳을 알려준 1등을 이야기하자 1등의 표정이 또 한 차례 흐려졌다. 무언가 고통스러운 옛일이 생각나는 듯 했다. 황용은 1등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등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다음엔 어찌 되었느냐? 그러자 황용은 마치 1등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처럼 어초경독이 어떻게 자기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는지 조금씩 과장을 보태가며 낱낱이 일러바쳤다. 황용의 말을 뒤에서 들으며 서생과 농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사부님 앞인지라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1등은 황용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런 멀리서 온 손님을 그렇게 대하면 쓰나? 내 제자들이 무례하게 대했구나. 조금 있다 너희들에게 사과하라고 하마. 황용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생과 농부를 흘겨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그림을 사백님께 보여드리라 전했더니 사백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셨지요. 그 말에 1등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그림이라니? 무슨 그림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서생이 품에서 그림을 꺼내어 두 손으로 1등에게 드렸다. 그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사부님께서 입정에서 깨어나시지 않아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1등이 손을 내밀어 그림을 받으며 황용을 향해 웃어 보였다.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못 볼 뻔했구나. 천천히 그림을 펴본 1등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혹시 구해주지 않을까 하여 이 그림으로 날 자극하려 했구나. 1등은 그림을 들고 햇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고 손으로 가볍게 튕겨보기도 하더니 안색이 약간 바뀌었다. 이 그림은 영고가 그린 것이냐? 황용이 그렇다고 답하자 1등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또 물었다. 영고가 그리는 것을 네가 직접 보았느냐? 그 말에 황용은 무언가 미심쩍은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싶어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영고가 저희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붓을 움직이는 모습만 봤을 뿐 그림을 그리는 걸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그러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곽정을 향해 말했다. 보자기가 2개 더 있다고 했지? 내게 좀 보여주겠니? 곽정이 보자기 속에 서신을 꺼내 1등에게 건네주자 1등의 표정이 굳어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역시 그렇군. 1등은 서신과 그림을 황용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이 세 장의 서신에서 서로 다른 점이 뭔지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자 황용이 종이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두 장의 서신은 그냥 평범한 옥판지인데 그림이 그려진 이 종이는 흔히 볼 수 없는 오래된 견지네요. 그 말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놓인 경서를 가리켰다. 그러자 서생이 얼른 경서를 가져다 사부님에게 건네주었다. 1등은 책을 펼치더니 그림을 책 옆에 놓으며 어떠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용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지질이 똑같네요. 그 말에 1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경전은 내 사제가 서역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이 경서는 서역의 종이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그림의 종이도 서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혹시 서역의 백타산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물음에 곽정과 황용이 깜짝 놀라며 동시에 소리쳤다. 서독 구양봉. 1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그림은 바로 구양봉이 그린 것이다. 1등의 말에 곽정과 황용은 모두 깜짝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1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독이 꾀와 모략이 많은 사람인 것은 내 진즉 알고 있었으나 참 멀리 내다보는 재주를 가졌구나. 그 말에 황용이 심각하게 말했다. 전 이 그림을 구양봉이 그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그림을 보냈다면 결코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황용은 흥분한 나머지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사실 지금 황용은 내공을 써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라 흥분은 몸에 해로웠다. 1등은 그런 황용의 오른팔을 잡아 부축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네 부상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구나. 1등은 황용을 부축해 옆방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서생과 농부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문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저희가 인왕자의 부상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러자 1등이 고개를 저었다. 너희의 공력으로는 역부족이다. 그 말에 서생이 대꾸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1등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어찌 함부로 시험을 해보겠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농부가 대꾸했다. 이들은 적의 사주를 받고 온 겁니다.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독의 그림을 가지고 온 것만 봐도 분명 음모가 숨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부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무조건 도와주려 하시는데 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1등이 탄식했다. 내 평소 무어라 가르치더냐? 그만 일어나거라. 손님들이 놀라시겠다. 비록 목소리는 가볍고 온화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두 제자는 더 이상 1등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그의 말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곽정과 황용은 부상을 치료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서생과 농부가 눈물까지 흘리며 막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1등은 황용을 부축해 옆방으로 들어가며 곽정에게 손짓을 했다. 너도 이리 오너라. 곽정은 두 사람을 따라 옆방으로 건너갔다. 1등은 문 입구에 대나무 발을 치고 박달나무 향에 불을 붙여 탁자 위에 놓인 화로에 꽂았다. 방 안에는 대나무로 만든 탁자와 3개의 방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1등은 황용을 가운데 방석에 앉히고 자기도 황용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넌 문 밖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거라. 설사 내 제자들이라 해도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만약 억지로 들어오려 하거든 무공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네 사매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꼭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 말에 곽정이 단호하게 답했다. 곽정은 비록 1등이 왜 제자들조차 막으라 하는지 이유를 알지는 못했으나 황용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절대 그 누구도 방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1등은 황용을 바라보며 말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있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운기하여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에 황용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1등은 눈을 감고 조용히 운공에 들어갔다. 향이 1촌쯤 탔을까? 1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뻗어 천천히 황용의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에 대었다. 그러자 황용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들썩이더니 뜨거운 열기가 정수리를 통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1등은 향이 약 절반쯤 탈 시간 동안 황용의 동맥에 있는 30군데 혈도를 차례로 찍었다. 곽정은 그 모습을 보며 1등의 점혈법에 감탄했다.
그러나 곽정은 지금 1등이 필생의 공력을 다해 황용의 기경팔맥의 길을 순조롭게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동맥을 모두 짚고 나자 1등은 자리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곽정이 새 향을 피우자 1등은 다시 일어나 인맥에 있는 25군데 혈도를 짚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1등은 음유맥과 양유맥의 혈도들을 짚어나갔다. 이것이 바로 남제라 불리던 1등의 일양지법이었다. 곽정은 1등의 일양지를 보며 구음진경에 쓰인 오묘한 뜻을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치료는 막바지에 이르러 황용의 대맥만 통하게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된다. 1등은 천천히 손을 뻗어 황용의 장문혈을 짚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앞서와는 달리 1등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혈을 짚었다. 그러다 몸이 비틀거리며 곧 쓰러질 것 같이 땀을 비오듯 흘렸다. 곽정은 그런 1등의 모습을 보고 놀라 얼른 부축해주고 싶었으나 혹시 이를 그르칠까봐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황용도 마찬가지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인상을 쓰며 이를 악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엄청난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입구에 발을 걷어젖히며 사부를 외치면서 뛰어들어왔다. 곽정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령파미를 날려 침입자를 막았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진 것은 바로 어부였다. 어부는 곽정의 일장을 맞고 뒤로 몇 걸음 밀려나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어부는 곽정에게 철배와 철로를 빼앗겨 계곡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멀리 20여 리를 돌아 산등성이를 넘어 겨우 도착했다. 막 산에 올라와서 사부님이 황용의 부상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맞겠다는 심산이었는데 뜻밖의 곽정의 공격을 받고 저지당한 것이다. 곧이어 나무꾼과 농부, 서생도 문 밖에 도착했다. 서생이 노한 목소리로 화를 냈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마가 무얼 하겠습니까?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1등은 이미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했고 승복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황용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깜짝 놀란 곽정이 뛰어가서 일으켜보니 피비린내가 강하게 풍겼다. 황용의 얼굴은 핏기가 전혀 없었지만 검은 기운도 사라지고 없었다. 코 밑에 손을 대어보니 호흡이 안정되어 있어 우선 마음이 놓였다. 어초경동 4사람은 사부님 주변에 둘러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얼굴에는 근심과 초조의 빛이 역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용의 얼굴에 핏기가 돌자 곽정은 너무 기뻤다. 눈을 뜬 황용이 1등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아니, 대사님 왜 그러세요? 그 말에 1등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젠 괜찮을 거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이틀 정도 푹 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황용이 힘이 없는지 힘겹게 말했다. 절 치료하시느라 기를 많이 소모해서 피곤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화 옥노안이 있는데 드셔보세요. 그 말에 1등이 기뻐했다. 그 약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잘 됐구나. 화산 농검대회가 열렸을 때 모두들 무공을 겨루느라 힘이 빠져 있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 약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지. 기를 보하는 효과가 정말 탁월하더구나. 곽정은 황용의 보자기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1등에게 건네주었다. 나무꾼이 급히 물을 한 대접 떠왔다. 서생은 약주머니 속의 약을 모두 손바닥에 부어 사부님께 드렸다. 이렇게 많이 먹어 뭐 하려고? 이 약은 만들기가 쉽지 않다 들었다. 절반만 주려무나. 그러자 서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은 지금 세상 모든 묘약을 다 가져온다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 말에 1등은 스스로도 기가 쇠한 것을 느끼는 데다 제자가 고집을 부리자 결국 서생이 주는 약을 모두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1등이 곽정을 보며 말했다. 네 사매를 부축해 주거라. 한 이틀 쉬고 돌아갈 때는 내게 인사할 필요 없다. 참 한 가지 약속해 주어야 할 것이 있구나.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황용은 평소 장난을 좋아하고 아버지나 사부님께도 제자로서 극진한 예를 갖추는 법이 없었지만 1등에게만큼은 정중하게 절하며 사례를 표했다.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1등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두지 말고 잊어버리거라. 1등은 고개를 돌려 곽정을 바라보았다.
너희가 이곳에 다녀간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설사 너희 사부님에게라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곽정은 마침 어떻게 해서든 홍칠공을 찾아 1등 대사에게 데리고 와 병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말을 듣자 갑자기 말문이 막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을 찾아오지 말아라. 수일 내로 이사를 할 터이니 와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다. 그 말에 곽정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으나 1등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황용은 1등 대사가 내공을 소모해가며 자기 병을 고쳐준 데다 자기들 때문에 기거하던 거처를 버리고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1등의 안색이 크게 바뀌더니 비틀거리다 그만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제자들과 곽정, 황용은 대경실색하며 급히 뛰어가 1등을 부축했다. 그런데 1등의 얼굴 근육이 바르르 떨리는 것이 억지로 고통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무도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저 고통과 싸우고 있는 1등을 바라만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1등이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얘야, 이 구화옥루화는 네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냐? 그 물음에 황용은 사형인 육승풍이 만든 것이라 답했다. 혹시 너희 아버지가 이 약을 많이 복용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하시지는 않더냐? 그 말을 듣고 황용은 구화옥루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많이 복용할수록 좋다고 하셨어요. 다만 제조법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많이 복용하진 못하셨지요. 황용의 말을 들은 1등은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혹시 너희 아버지께서 육사형을 벌하기 위해 가짜 비방을 알려주셨을까? 아니면 육사형이란 자가 너에게 원한이 있어 이 약에 독약을 섞어 놓았을까? 모두들 독약이란 말을 듣자 놀라 소리를 질렀다. 서생이 놀라 물었다. 사부님, 독약이었단 말입니까? 1등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너희 사숙이 여기 계시니 아무리 맹독이라 해도 걱정할 것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황용에게 화를 냈다. 사부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셨거늘 감히 독약으로 사부님을 해치려 하다니. 그러곤 어초경동 4사람은 곽정과 황용을 둘러싸고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워낙 뜻밖의 일인지라 곽정은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